국내 금융시장에 혜성처럼 등장, 태풍의 눈으로 불리는 한 사람. 자산 1조 클럽 가입과 대한민국 부자 랭킹 6위를 차지, 창립 8년 만에 국내 금융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른 미래에셋 금융그룹 박현주 회장. 미래에셋은 우리 금융업의 성장 발전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자체가 커다란 상징성이고 족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저축과 부동산이 투자의 패러다임이었던 한국의 자본시장. 박현주의 등장으로 펀드라는 새로운 투자의 길이 열리는데, 자본금 100억 원으로 출발, 4000%의 수익을 올린 신화. 저금리 시대 적립식 펀드 붐을 일으킨 투자의 귀재 박현주. 그는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해 왔다. 미래에셋이라고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적립식 펀드죠. 적립식 펀드. 적금이죠, 적금. 근데 사실은 미래에셋이 처음 적립식 펀드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 과거에도 적립식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이 적립식 펀드를 과감하게 마케팅하고 과감하게 팔았고요. IMF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된 부자되기 열풍.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모든 계층이 가세한 재테크. 10억 만들기, 부자 아빠 되기 등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재테크 광풍이 펀드와 맞물리면서 1인 1펀드 시대가 열린다. 도대체 그런 경제 상식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 집단이 생긴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제2투자 금융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되니까 내 판단보다는 그들의 판단을 좀 믿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펀드에 가입하는 게 완전히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죠.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축인 미국은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던 상황. 2001년 9.11 테러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설상가상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 투자자들은 방향을 잃는다. 살얼음판 같은 금융시장 속에서 미래에셋이 걸어온 15년. 미래에셋 박현주, 대한민국의 펀드 바람을 일으키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죽음으로 방황을 거듭하면서 공부는 뒷전이었고 책에 빠져 살았던 박현주. 1978년 재수 끝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다. 전라도 광주에서 서울로 유학 가는 박현주에게 홀어머니가 내어준 건 1년치에 해당하는 학비와 생활비였다. 어머니가 주신 이 목돈이 박현주 주식 인생의 종잣돈이 되는데, 입학 후 강의 시간에 우연히 주식이라는 두 글자를 만나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 어머니가 고려대학교 들어갔을 때 1년치 생활비하고 1년치 등록금 한꺼번에 줍니다. 왜 줘야 되냐면 돈에 대한 관리를 알아라.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라서 그렇게 교육적 관계, 교육적 철학으로 그렇게 박현주 아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투자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팽창하던 1970, 80년대 당시 사채시장은 제3금융권으로 위세를 떨치며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하루에 수백억 원의 자금이 유통되던 시절, 주로 기업을 상대로 50% 이상 금리로 대출을 해주던 명동 일대의 사채시장.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재벌 회장들도 찾았던 곳이 사채 1번지 명동이었다. 사채시장 그러면 서울에 한국에서는 세 군데의 블록이 있었습니다. 신사동, 그다음에 명동, 그다음에 종로 광화문 일대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사채 쪽으로 다 각각 그 영역이 좀 나눠져 있다. 명동 같은 경우는 어마린. 증권거래소가 명동에 있었던 그 시절,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은 주식시장의 큰손이나 마찬가지. 1960년대 말부터 300~400억 정도의 막대한 자금을 굴리면서 명동 사채업계를 쥐락펴락했던 백희엄 여사는 백할머니로 불렸다. 1960년대 이미 수백억 원대의 현금을 가진 거부였던 백할머니는 검소한 생활과 답답할 정도의 원칙주의자였다고 전해진다. 그래서였을까, 주가 조작이 공공연한 시절이었음에도
우량주 중심의 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모범적인 투자가로 또 철학 있는 큰 손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뜬소문, 루머, 어디는 어떻다 하더라, 카더라 방송이죠, 통신이죠.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주로 주식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소문의 진원지는 거의 명동의 사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채 시장에서 떠도는 뭐 기업의 루머, 어디가 무슨 사채를 썼다더라, 또 어음을 발행했다더라, 자금난이 어떻다더라.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백할머니, 백기업 여사. 백할머니는 기업 관련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1970년대 중동건설 붐을 타고 증권가 큰손 반열에 오르게 된다. 당시 동아건설을 비롯한 해외 건설주를 대량으로 사들여 거액을 벌어들였던 것이다. 백할머니와 관련된 소문만 퍼져도 해당 주식이 올랐을 정도. 대학원생이었던 박현주는 어머니가 주신 돈을 주식으로 모두 잃고 증권가를 기웃거리다가 백할머니 얘기를 듣게 되고 무작정 찾아가는데 거기서 박현주의 운명이 또 한 번 바뀐다. 박인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백할머니를 어떤 인연으로 만났다기보다는 본인이 적극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백할머니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사람이니까 배우고 싶다. 그래서 스승으로 모셨고. 몇 년 동안 명동 증권가를 기웃거리면서 쓴맛만 보았던 박현주. 주식 투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백할머니에게 매달린다. 그날부터 박현주는 매일 백할머니와 동행하며 투자 방법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 백할머니한테 조언을 들은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재무제표, 그다음에 CEO가 그 기업에 전념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업을 온전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투자를 해라. 암울한 주식시장일 때도 경제 흐름을 읽으며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내용이 좋은 기업의 주식만 사서 2년이고 3년이고 기다렸다 파는 이른바 정석 투자가 바로 백할머니의 성공 비결이었다.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투자의 지혜를 몸소 터득한 박현주. 우량주는 언젠가 반드시 제 몫을 한다는 백할머니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넣는다. 백할머니가 어땠냐면 그 당시 80년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장기적 투자의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분입니다. 노력했다기보다도 그게 굉장히 발달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단기 투자, 그 소위 말해서 투기적 개념을 보지 않고 투자적 개념을 보자, 주식. 당시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소문에 좌지우지되던 상황. 하지만 박현주는 정석 투자 원칙을 고수한다. 그 결과 전광판이 온통 파란색인 날에도 유일하게 큰 수익을 남겨 투자자들 사이에서 박현주의 이름이 오르내리게 된다. 그런 그의 눈에 당시 증권사의 문제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과학적 분석이 아닌 소문에 사서 소문에 파는 경우가 파다했고 주가 조작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분위기는 혼탁했다. 실제로 이제 영업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뭐 고수도 톱치고 신문 보고 뭐 객장에서 우리 복덕방 같은 데서 막걸리도 마시듯이 그런 모습도 많이 여러 번 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긴장감이라든지 뭐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주로 또 나누는 대화가 보면 뜬소문, 루머, 어디는 어떻다 하더라, 카더라 방송이죠. 1980년대에는 은행 이자가 20%를 웃돌 정도로 높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었다.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투기이자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때였다. 그 무렵 박현주는 대학원을 졸업한다. 증권가에선 그를 데려가기 위해 스카웃 전쟁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곳은 동양증권이었다.
박연주 씨는 특징이 아마 자신감인 것 같아요. 이게 특유의 자신감과 나를 쓰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매우 사고가 적극적이고 전략적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회사 누가 됐든 자기의 멘토가 되고 자기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면 찾아가고. 당시 증권업계 최고의 스타는 동양증권의 이승배 상무. 입사 8년 만에 임원을 단 그의 영업 스타일은 업계에서 유명했고 박현주는 그에게서 한 수 배우고 싶었다. 상무님 밑에서 일을 배우려고 왔습니다. 겨우 이승배 상무를 마주했지만 그는 아무 성과 없이 돌아간다. 그냥 나는 황당하지. 난 영업 담당 상무지. 내가 뭐 인사권자도 아니고 뭐 위에 대표이사도 계시고 인사부도 있고 하는데 내가 뭐 그런 권리도 권한도 없지만은 모으는 사람인데 여기에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증권 연구를 오래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무슨 연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연습도 자기 스스로 많이 했다는 거죠. 이튿날 또 찾아갔지만 이승배 상무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었다. 박현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증권사의 파격 제안도 거절한 채 오로지 이승배 상무 밑에서 배우고 싶단 일념뿐이었다. 다른 증권회사에서 지금 대리 과장을 준다고 오라고 그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글로 가라고. 그래서 보냈어. 나는 그런 거 상상을 못 하겠다. 그냥 가라고. 그래서 이제 보냈죠. 증권맨이 되려면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이승배 상무. 박현주는 드디어 동양증권 영업부 사원이 된다. 직급을 포기하는 대신 입사 조건으로 내세웠던 단 하나는 그의 자리였다. 거기가 왜 꼭 거기여야 되니까 거기 나하고 눈이 마주치는 가장 짧은 거리다. 이게 정면에. 그래서 그거는 참 그럴듯하게 느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를 타켓으로 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좋다. 그거는 좋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던 박현주는 이승배 상무가 동양증권을 떠나자 동원증권으로 자리를 옮겨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게 된다. 33살 최연소 지점장으로 전국 꼴찌였던 압구정 지점을 맡게 된 박현주.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이던 때 사지 않겠다는 고객들을 설득해 50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아무도 삼성전자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였다.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믿었던 박현주. 때마침 품질 혁신을 강조하는 삼성의 분위기가 자신감을 갖게 했다. 삼성전자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읽은 그가 과감히 용기를 냈던 것이다. 시장에서는 또 미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앞날에 대해서 물론 지금 생각해보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게 맞았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IMF 이후에 3만 5천 원까지 가던 주가가 겨우 이제 10만 원대가 올라와 있었는데 뭐 삼성전자가 앞날에 대한 전망이나 비전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박현주의 승부수는 책상 앞에 앉아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반도체에 대한 각종 분석과 삼성 하청업체를 방문해 발로 뛰면서 얻은 선택이었다. 피말리는 시간은 지나가고 그의 예상은 적중한다. 1995년 말 10만 원에 샀던 삼성전자 주식은 15만 원대까지 오르고 이를 시작으로 박현주는 전국 꼴찌였던 압구정 지점을 2년 만에 전국 1등으로 만들게 된다. 나는 감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삼성전자를 지속적으로 그걸 이렇게 미래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추천했던 사람은 유일했을 겁니다, 아마. 1996년을 기점으로 주가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만 갔다. 하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에 대한 믿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불리기 위해 땅이나 건물을 사들였는데 일명 땅 투기라고 불리는 부동산 재테크 붐이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투자 시대를 꿈꿨던 박현주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고객 자산 관리를 하고 싶었다. 초고속 승진이 보장됐던 회사 마이더스의 손으로 절정을 누리던 1997년 그는 돌연 사표를 제출한다.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큰 꿈을 펼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1년간 충분히 성공 신화를 쌓았고 또 실적도 쌓았고 검증되었고 이 과정에 고객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자신감이 있었던 듯합니다. 회사를 나올 때 박현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든든한 참모들과 함께였다. 동원증권에서 만난 세 사람, 증권 영업의 최강자 최현만과 펀드 운영에 탁월한 구재상과 함께 이른바 박현주 사단을 만든다. 세 사람의 도원 결의, 1997년 다가올 미래에 세 명이 주인공이 된다는 의미의 미래에셋 캐피탈이 설립된다. 소위 이야기하는 그 우리 좌현만 우재상이라는 분이죠. 최현만 씨, 구재상 씨. 이런 부분도 동원증권에 있어서 그때 뭐 최현만 씨는 그때 대리로 있었나요? 구재상 씨가 대리로 있었나요? 그래서 동원증권에서 서로 의기투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재상 씨도 뭐 최연소 지점장으로 이름이 났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창업 3개월 뒤 IMF 외환 위기가 터진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가운데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박현주는 IMF가 곧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임을 직감한다.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와 채권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금리가 더 오르긴 어렵다고 판단한 박현주. 1998년 시중금리가 연 30%까지 치솟자 운용자금 200억 원을 채권에 쏟아붓는다. 판단은 적중했다. 시중금리가 급락하면서 채권값이 급등했고 50억 원이라는 큰 수익을 남긴다. 경제나 큰 세상의 흐름 상황을 꿰뚫러 보고 어떤 대결단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MF가 위기가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창업을 했다.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위험한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미래에셋 캐피탈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으로 박현주는 1998년 미래에셋 자산운용을 설립한다. 그해 9월 증권투자회사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에도 간접 투자의 길이 열린다. 당시의 뮤추얼 펀드는 폐쇄형으로 한 번 돈을 넣으면 1년 후에나 찾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박현주는 금융시장에서 은행의 저금리 구조가 지속될 것을 예측, 저축하듯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를 밀어붙이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저금리 시대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제 예금만을 해가지고는 자산 형성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럴 때 이제 그 미래에셋이 다른 데보다 좀 더 약간 그 당시에 신선한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했는데 당시는 펀드라는 개념조차 생소할 때였다. 직접 광고를 만들기 시작한 박현주와 직원들. 내세울 건 사람밖에 없었기에 사진을 넣고 짤막한 경력을 넣었다. 이렇게 탄생한 펀드 이름이 박현주 1호. 이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다. 500억 원 규모로 출발한 박현주 1호는 발매 2시간 30분 만에 마감, 평균 수익률 90%를 웃돌며 금융시장에 충격을 던진다. 뒤이어 3억 만들기 시리즈까지 연속 히트치며 펀드 창구는 미래에셋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자신의 이름을 내거는 브랜드,
펀드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박현주 펀드라는 이름을 내걸었으니까 박현주를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박현주의 네임밸류에 끌렸고 박현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내걸 정도의 펀드라 그러면은 뭔가 믿는 구석이지 않겠냐라는 신뢰감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박현주는 미국의 인터넷 붐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당시 뉴스를 보면 실리콘밸리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던 상황. 박현주는 우리나라에 불어닥칠 벤처 열풍을 예측하면서 성장 가능성 높은 코스닥 종목을 예의주시한다. 이 가운데서 박현주의 눈길이 꽂힌 것은 다음 커뮤니케이션. 26의 나이에 창업한 벤처 기업가 이재용. 아나운서 황현정과의 결혼으로 유명사를 타게 된 이재용의 CEO 자질을 내다봤다.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우리가 다 다음 뭐 네이버 이런 뭐 인터넷 다 압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에서 정확히 잘 모를 때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PC 통신 정도가 겨우 이제 시장에서 유행되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미국에 가서 보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 유행할 것 같고 뭔가 성장 같은 그런 걸 보고 다음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한 거고. 박현주는 IT 벤처기업 투자 위험을 감수하며 과감한 베팅을 한다. 그 결과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린다. 24억 원을 투자한 다음 커뮤니케이션 주가가 6개월 만에 폭등하면서 순이익이 1,000억 원에 가까운 매매 차익을 챙긴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수익률에 다음이 뜰 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는 소문과 구설수까지 나돌 정도였다. 미래 예측서를 지금도 많이 즐겨서 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면 꼭 서점에 들려서 그만큼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긴가민가했지만 이제 세상의 흐름이 이제 아날로그로 해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고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인터넷 세상이 온다. 돈의 흐름을 읽는데 동물적 감각이 있다는 말까지 나돌면서 2005년 국내 증시가 상승하던 시기에 미래에셋은 또 다른 도전장을 내민다. 2007년 중국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인사이트 펀드를 야심차게 만들어 시중 자금을 5조 원 가까이 끌어모은다. 그러나 정확히 6개월 후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수익률은 곤두박질 친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중국 증시 폭락으로 이어지며 대규모 손실을 냈고 인사이트 펀드는 반토막 펀드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박현주 신화는 몰락하기 시작한 것인가? 원금이 반토막까지 나자 결국 박현주 회장은 투자자들에게 고개를 숙인다. 미래에셋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면 투자의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설왕설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묻지마 투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미래에셋의 브랜드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미래에셋을 하니까 여기에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었습니다. 인사이트 펀드는. 최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KDB 대우증권 인수전. 미래에셋은 대우증권을 인수해 국내 1위 증권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훈이 감독은 전쟁터에 뛰어들었다. 한국이 아닌 세계 시장을 무대로 글로벌 금융사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박현주가 던진 승부수. KB금융과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의 3파전이 예상되는 상황.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한국은 성장의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펀드로 아무리 돈이 몰린다 하더라도 국내만 투자했을 경우에는 투자할 대상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해외로 넘어가야 되는데 각 증권사들의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해외 투자했을 경우에 회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리스크도 병들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야 됩니다.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돛담배로 해외에 진출할 수 없고 항공모함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권, 특히 투자은행들의 규모를 크게 키워야 되는 흐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보고 있고.
창업 10년 만에 자산 규모 7,000배, 조직 규모 1,200배 성장한 미래에셋그룹. 증권사 말단 영업사원으로 첫 발을 내디뎌 국내 금융시장 최강자로 투자 전문 그룹을 만들어내기까지 금융시장의 판을 새롭게 짠 박현주. 한국 금융계에 새 바람을 일으킨 투자의 귀재. 그가 또 다른 신화를 써낼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